안녕하십니까. 제4장 글쓰기 절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을 쓰려고 하면 어떤 절차들이 있겠죠. 내가 생각했던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글을 쓰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글 쓰는 과정, 그리고 글 쓰고 난 다음까지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참 재밌는 그림이죠. 어떻게 보면 슬픈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습은 가슴이 쓰리도록 아프고 눈물도 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자기가 감정을 숨겨가면서 이 스마일한 모습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 감정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주제로 삼아 가지고 한 편의 글을 쓰려면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를 생각하면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절차에 따라 글을 한번 써보죠.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어떤 말들이 생각나는지,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써야 되겠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십시오. 자, 두 번째, 감정 노동자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감정 노동자 하면 설명만 들었었지 감정 노동자들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감정 노동자가 무엇인지를 구글로 감정 노동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정 노동자는 위키라든지 우리 백과사전에서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는 감정 노동자는 직장인이 사람을 대하는 일을 수월하게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그런 의미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터넷 검색해서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 감정 노동자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서 읽어봤다고 가정을 한번 치겠습니다. 자, 자료를 정리한 후 개요를 작성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개요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자, 개요는 모든 걸 골라서 간단하게 눈에 보기 좋게 어떻게 찾아낸 것이겠죠. 그거를 이게 보면 간결하게 처리된 내용을 또는 중요한 내용을 요점 간추린 것을 개요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이제는 그 개요를 만들어 보는 것이겠죠. 개요를 토대로 글을 완성해 보는 것이 이 절차에 따라서 글을 쓰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개요의 토대로 글을 완성하려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다. 자, 아주 단순하면서 재미있는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를 지켰을 때 일의 효율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일을 완성할 수가 있죠.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면 모든 일에 절차가 있다. 자, 라면을 끓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라면에 그 뒤에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설명서대로 하지 않으면 아주 맛있는 라면을 끓이기가 힘들겠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절차를 지켰을 때는 일의 효율성이 커지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른 시간에 완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라면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제가 68년도인가 라면이 아마 처음 나왔을 거예요. 라면 끓이는데 이 설명서 보지 않고 옛날에
냄비라면 냄비솥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이 국인 줄 알고 라면 4개 넣고 국같이 이제 끓인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제가 끓인 거는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끓여서 저에게 주신 라면 안지가 기억이 납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파종부터 추수까지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맞죠? 처음부터 끝까지는 모든 절차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 톨의 씨앗이 곡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과정들이 과연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그 과정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건너뛰면 제대로 된 곡식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떠한 절차들이 있겠죠.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부터 파종, 추수까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먼저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어떤 곡식을 심을까? 올해는 어떤 곡식을 심으면 돈이 많이 되고 그 다음 어떤 곡식을 지으면 우리 가족과 한 평생 아니죠 한 해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종자, 좋은 종자를 찾으러 다녀야 되겠죠. 그러면 좋은 종자를 찾아서 밭을 갈고 고랑이는 아시고 있죠? 고랑은 이렇게 되고 두둑은 이렇게 위로 올라간 것이죠. 이거를 고랑과 두둑을 포함한 일항이라고 하죠. 밭을 갈아서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둑 위에 이제 씨앗을 심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씨앗을 심고 나면 싹이 나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이제 김도 매고 잡초도 뽑고 이렇게 해야 이 씨앗의 종자가 빨리빨리 생육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과 거름을 주는 가지 이제 줘야 되겠죠. 시기에 맞춰서 차례로 진행되어야 수확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농사 짓는 것도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우리 글 쓰는 것도 하나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겠죠. 이 과정을 소홀하게 되면 작물은 성장 시기를 놓쳐서 성장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농작물을 가꿀 때와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에도 그 절차를 지켜야 제대로 된 글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 왜 쓸는가? 읽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한 후 절차에 따라서 글을 쓰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죠. 자, 주제를 정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었겠죠. 글 쓰기에도 마찬가지 무엇을 쓸 것인가 가장 먼저 결정해야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가, 그 무엇에 대해서 쓰는데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건가를 생각해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글의 주제는 글쓴이가 글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 즉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 무엇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글이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전하고자 하는 도구라고 할 때 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 생각이 바로 주제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역시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상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주된 생각이 바로 주제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내 생각과 내가 전달하고 싶은 글과 전달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의 중심이 되는 글의 주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가주제와 참주제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별로 한번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오늘 저녁에 과연 뭐를 먹을까 하게 생각을 되죠. 자,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렇게 막연하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떤 걸 먹었으면 좋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큰 분류로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매운탕을 먹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가주제입니다. 오늘 저녁 뭐 먹지? 뭐 매운탕 먹어야겠다. 오늘 저녁 뭐 먹지? 중국집 가서 먹자. 이런 의미의 개념을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매운탕인데 이 매운탕을 어떤 매운탕을 끓여서 먹는 것이 좋을까 하고 이제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매운탕에도 여러 가지 매운탕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 매운탕이 조기 매운탕입니다. 그래서 무슨 매운탕을 끓이지? 조기 매운탕이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참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뭐 먹겠다? 매운탕을 해 먹어야 되겠다? 조기 매운탕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주제가 정해지니까 이게 관련되어 가지고 조기의 매운탕에 대해서 재료라든지 이런 차례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조기 매운탕을 끓이려면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가? 그러면 막연하게 조기 매운탕을 끓이려니까 조기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매운탕이니까 고춧가루도 필요할 거고, 마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를 하고 되겠죠. 그래서 조기와 무, 양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숟가, 소금 이런 세부적인 재료들이 노는 것을 우리는 글에서는 세부적인 글감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드라마에 각각 쪼매난 소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이 재료를 요리의 순서에 맞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를 서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리도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정리해서 그를 서고 난 다음에 맛은 어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완성된 것이겠죠. 완성된 것을 우리는 글에서는 태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단계에 8개 단계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다시 섬세하게 글과 맞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의 순서의 글은 글을 서는 절차와 같다. 오늘 저녁에 뭐 해먹지? 하고 막연하게 이제 생각을 했다. 매운탕을 먹어야 되겠다. 자, 가주제가 만들어졌죠. 이거를 글에 서는 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해먹지? 라는 주제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쓸지 정해야 글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운탕을 먹어야지 하고 넓은 범위의 주제를 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주제들이 가주제 또는 임시주제라고 하게 되겠죠. 참주제를 내기 전까지, 즉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매운탕 먹어야 되겠다. 이것이 참주제를 만들기 위해서 포괄적인 넓은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임시주제는 이걸 가지고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글쓴이가 아직 독자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오늘 저녁 뭐 먹지? 매운탕 해 먹어야겠다. 자, 그러면 매운탕이 뭐 조기 매운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구 매운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매운탕들이 있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매운탕을 끓이지? 조기 매운탕이 좋겠다. 이렇게 참주제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조기라는 매운탕. 그러면 무슨 매운탕을 끓이지? 조기 매운탕이 좋겠군. 넓은 범위의 주제 안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주제가 정해지는 거죠. 이것을 참주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저녁 뭐 먹지? 매운탕을 먹어야 되겠다. 매운탕은 어떤 매운탕? 조기 매운탕. 자, 참주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임시 주제에서 출발하여 독자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나로 집약한 것이 참주제로 발전시키게 된 것이겠죠. 자, 매운탕에서 조기 매운탕이 정리가 된 것이겠죠. 처음부터 구체적인 주제를 정하는 것보다 넓은 의미의 주제를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 자신의 문제의식이나 관심 등에 따라 주제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을 구체화해서 주제의 범위를 좁혀가면 될 수 있겠죠. 이때 이것을 참주제라고 합니다. 조기 매운탕을 끓이면 어떤 재료를 사야 하나? 조기, 무, 양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숯과 소금 이렇게 이제 어떤 재료를 사야 되나 하고 막연한 글감을 찾게 되는 거죠. 그 찾게 된 것을 상세하게 찾은 것을 세부적인 글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음은 글감입니다. 자, 조기 매운탕 재료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서 구입을 해야 되느냐? 어디서 구입해야 돼? 이마트? 마트에 가서 구입하면 되겠죠. 대형 마트에. 재료는 조기, 무, 양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숯과 소금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에서 조기는 절대 빠지면 안 되겠죠. 왜? 조기 매운탕인데 조기가 없이 그냥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조기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재료는 바로 조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는 제재라고 하게 되는 것이겠죠. 나머지는 조기 매운탕의 풍부한 맛을 내기 위한 소재입니다. 이 재료를 재래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구입하듯 주제에 맞는 글을 위해서 글감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글감의 필량에 따라서 도서관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잡지, 인터넷, 인터뷰, 답사, 실험, 간척 등에 의해서 글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재료를 요리 순서에 맞게 정리를 해 볼게요. 정리하는 것은 개요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개요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글을 쓰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글 쓰고 난 다음 태고입니다. 이거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요리의 순서에 맞게 정리하는 것을 자료 정리 및 개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리를 시작하고 순서에 맞게 재료를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요리의 순서에 맞게 재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편리하듯 글도 자료를 정리하여 개요를 작성해 놓으면 그것에 따라서 써 나가면 되는 것이겠죠. 가주제와 참주제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MO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유전자 변형 농산물. 옛날에 참 말이 많았던 그런 농산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게 대한 농산물의 변형된 농산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GMO만 제시해 놓으면 너무나 막연해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GMO와 뭔가를 연관시켜서 글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GMO는 글선이의 일부 생각을 넣어가지고 GMO 인체라고 관계 설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관계 설정은 주제를 정할 때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주 쉽죠. GMO를 생각하니까 인체하고 바로 들어오는 것이겠죠. 관계 설정에 따라서 참주제의 길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설정에는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생각이 빠졌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생각을 더 제시를 하게 되면 GMO가 인체의 호르몬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글쓴이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지 이제 분명해졌죠. GMO가 인체 호르몬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게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글을 쓰기 위해서는 뭔가 이 글감들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유전자 변형에 대한 찬반 문제라든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긍정적, 부정적인 문제들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제시에서
GMO는 인체의 호르몬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와 GMO는 인체의 호르몬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주제문, 즉 명제를 제시하여 글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도 이런 명제를 가지고 글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글 쓸 때에도 가주제, 관계설정, 참주제, 주제문 이런 절차를 걸쳐야만이 좋은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가주제와 관계설정, 참주제, 주제문을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GMO. GMO와 인체. 그러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면 인체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느냐? GMO는 인체의 호르몬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GMO는 인체의 호르몬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글을 쓰게 되는 것이겠죠. 자동차. 자, 자동차는 배기가스가 가장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자동차 하면 배기가스. 앞으로는 자동차 하면 전기차, 그 다음 스스로 운행하는 자가 운영 자동차, 이런 식으로 관계 설정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자동차와 배기가스에 대해서 관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참주제는 뭐였냐? 자,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을 가볍게 만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참주제를 한번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의 경량화와 환경 개선이라는 참주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제문에 명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동차 경량화가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 자동차 경량화는 환경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주제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물은 만물의 이 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물과 치유에 대해서 이 관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참주제에서는 물을 먹으면 왜 물을 먹어야 되느냐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참주제를 이렇게 한 거예요. 물과 합병의 치유 관계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합병은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그런 의미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주제문을 만듭니다. 주제문을 물을 많이 마셔야 합병이 치유된다고 한 건을 만들고, 물을 마시는 것은 합병 치유에 상관없다 라고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제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 있고 이런 의미의 개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참주제의 요건은 어떤 주제들이 있느냐면 여러 가지 사항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견해, 즉 메시지를 담아야 됩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아주 길게 표현하는 것보다 주어진 기간 안에 글을 쓸 수 있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아야 되겠죠. 그럼 세 번째는 이 글을 쓰는데 누구의 글이 보고 와서 뺏기는 것이 아니라 독창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글은 분명히 자신의 메시지와 주어진 기간, 독창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는 독창성, 가능성을 고려해야 좋은 글이 만들어지고 분명한 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글감과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여러분들이 글자를 쓸 때 이 떠오르는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글감을 찾는 방향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러면 제가 성적 잘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그 떠오르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나 글감을 찾는 데 사용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브레인 스토밍은 뇌에서 폭풍을 치는 거예요. 막 일으키듯이, 폭풍을 일으키듯이 단어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주제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자유롭게 기록하는 방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브레인 스토밍을 통하여 모아진 생각이나 자료는 주제에 꼭 필요한 자료인가를 여부에 따라서 다시 취사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용직 노동자를 가주어로 할 때 떠오르는 글감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